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선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혼녀 펠리체 바우어에게 바치는 이야기. 아주 화창한 어느 봄날의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 게오르그 벤데만은 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높이와 색깔 정도만이 다른 허름하고 낮은 집들 중 어느 2층 집에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외국에 사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방금 마무리해서 장난하듯이 천천히 봉투에 넣었다. 그러고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창밖으로 강과 다리를 그리고 강 건너 엷은 풀빛 언덕을 바라봤다. 게오르그는 친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고향에서 하던 일이 잘 진척되지 않자 불만을 느끼고 벌써 여러 해 전에 러시아로 도망치다시피 했다. 지금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지만 점점 뜸해지는 고향 방문 때마다 늘어놓는 불평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잘 안 풀리는 모양이었다. 이처럼 그는 낯선 나라에서 고달프게 일하지만 남는 게 없었다. 낯설게 느껴지는 덥수룩한 수염은 게오르그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던 그의 얼굴을 제대로 감추지 못했고 누런 안색은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교민들과도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고 러시아 가정들과도 거의 교제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평생 총각으로 지낼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곤경에 빠진 게 분명한 딱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 기반을 이리로 옮기고 예전의 친구 관계를 모두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게다가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하라고 충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충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러니 결국 그런 시도는 포기해야 한다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남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영영 귀향한 사람으로 바라볼 거라고, 오직 그의 친구들만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가 고향에 남아 성공을 거둔 친구들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철부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배려할수록 기분이 더 상할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온갖 고통을 준다고 행여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는 고향 사정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직접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온갖 어려움에서도 친구들의 충고에 기분이 상하고 친구들과 한층 더 소원해져서 낯선 땅에 그대로 눌러앉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정말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고향에 와서 기가 죽을 텐데, 물론 악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잘 지내지 못하고 수치심에 시달리며 이제 정말 고향도 친구도 다 잃을는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처럼 타향에 머무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사정이 이러한데 그가 고향에 와서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하튼 그와 편지로 연락을 계속한다 해도 아주 먼 지인들에게조차 거리낌 없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소식은 전해줄 수 없었다. 친구는 고향에 오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는 러시아 정세가 불안해서 자신 같은 영세 사업가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노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실제로는 수만 명의 러시아인이 느긋하게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2, 3년 동안 정작 게오르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약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게오르크는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림을 꾸려왔다. 친구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지 편지로 무뚝뚝하게 조의를 표해왔는데 그런 사건에 대한 슬픔이 타향에서는 전혀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게오르크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업도 더 과감히 추진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아마도 아버지가 사업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게오르크는 실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사업에 참여했지만 예전보다 소극적으로 되었다. 예전에 비해 뜻밖의 행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어떻든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예상 밖으로 번창했다.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했고 매상은 5배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리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친구는 이런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보내온 어머니 조문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게오르크에게 러시아로 이주하라고 설득하려 했고 페테르부르크에서 게오르크의 회사 지점을 설립할 경우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 게오르크의 사업이 성장한 규모에 비하면 그 수치들은 아주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사업 성공에 대해 언급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제 와서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령 한가로운 일요일의 생각에 잠길 때 무질서하게 떠오르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친구는 외국에서 지낸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고향 도시에 대해 생각을 굴렸을 테고 자기가 떠올린 모습에 만족했을 텐데 게오르크는 그저 친구의 그런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만 바랐다.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꽤 오랜 간격을 두고 보낸 3차례의 편지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로 관계없는 어떤 처녀와 약혼한 사실을 알릴 일도 있었다. 그러나 친구는 게오르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별난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오르크는 자신이 한 달 전에 유복한 집안의 처녀인 프리다 블란델벨트 양과 약혼한 사실을 고백하느니 차라리 그런 대수롭지 않은 얘기나 늘어놓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다. 그리고 약혼녀에게 자주 이 친구에 대해 그리고 이 친구와 맺고 있는 특별한 서신 왕래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는 우리 결혼식에 오지 않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 친구들을 모두 알아들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게오르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이해해줘. 그는 아마 오라면 올 거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마지못해 올 거고 마음이 상할 거야. 어쩌면 나를 부러워하고 분명히 불만을 느낄 텐데 결국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테니까 홀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거야. 홀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알아요. 하지만 그는 우리 결혼에 대해 다른 경로로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하지만 그가 사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게오르크, 그런 친구들을 뒀다면 당신은 아예 약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 그건 우리 둘의 책임이야. 하지만 지금 와서 달리 어떻게 하고 싶지는 않아. 게오르크의 키스 세례를 받으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그녀가 정말 이건 저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라고 투덜대자 그제서야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모든 내막을 편지로 알려줘도 정말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그 친구도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의 나를 적당히 오려붙여서 그와의 우정에 더 적합한 인물로 둔갑시킬 수야 없는 노릇이지.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날 일요일 오전에 쓴 장문의 편지에서 친구에게 다음의 말로 약혼 소식을 알렸다. 가장 좋은 소식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네. 난 유복한 집안의 처녀인 프리다 블란덴펠트 양과 약혼했어. 그녀의 가족은 자네가 떠나고 한참 후에 이곳에 정착했으니 자네는 알지 못할 걸세. 내 약혼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줄 기회가 또 있을 테니 오늘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에서 뭔가 변한 것이 있다면 자네는 이제 아주 평범한 친구 대신에 행복한 친구를 두게 될 거라는 사실에 만족하게나. 게다가 자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는 내 약혼녀가 다음번에는 자네에게 직접 편지를 쓸 테고 자네의 진정한 친구가 될 걸세. 이것은 자네 같은 총각한테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지. 나는 자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네. 하지만 내 결혼식 이야기야말로 모든 장애물을 단번에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저 자네 좋을 대로 하게나. 편지를 손에 들고 게오르크는 얼굴을 창 쪽으로 돌린 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는 남자가 골목을 지나다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멍한 미소를 지으며 답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윽고 게오르크는 편지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방에서 나와 좁은 복도를 가로질러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그는 벌써 몇 달째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사실 굳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다. 가게에서 아버지를 늘 만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각에 점심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각자 내키는 대로 식사를 했지만 게오르크가 자주 그러듯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약혼녀를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면 두 사람은 따로 식사한 후에도 대개는 각자 신문을 보면서 공동 거실에 잠깐씩 앉아 있었다. 게오르크는 해가 환한 오전인데도 아버지의 방이 너무 어두운 것에 놀랐다. 좁은 안뜰 건너편에 높이 솟은 담벼락 때문에 그늘이 졌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념품으로 장식된 한쪽 구석의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약한 시력을 만회하려고 신문을 눈앞에 비스듬히 들고 있었다. 탁자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이 있었는데 식사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았다. 아, 게오르크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곧장 다가왔다. 아버지가 걸음을 옮기자 무거운 잠옷이 펼쳐지면서 옷자락이 펄럭였다. 게오르크는 아버지는 여전히 거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이어서 말했다. 이 방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둡군요. 그래, 어두운 것은 사실이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창문까지 닫아놓으셨어요? 나는 그게 더 좋다. 바깥은 아주 따뜻해요. 게오르크는 앞서 한 말에 덧붙이듯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한 그릇을 치워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은 제 약혼 소식을 페테르부르크에 알리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게오르크는 늙은 아버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조금 꺼내다 말고 다시 집어넣었다. 페테르부르크에? 아버지가 물었다. 제 친구에게요. 게오르크는 대답을 하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가게에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여기에 떡 버티고 앉아 팔짱을 끼고 계시니 말이야. 그래, 내 친구에게 말이지?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다. 아버지도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친구에게 제 약혼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를 배려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까다로운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제가 약혼한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 없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냐? 아버지는 이렇게 물으면서 커다란 신문을 창턱에 올려놓더니 안경을 신문지 위에 내려놓고는 손으로 가렸다. 네,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저의 좋은 친구라면 제 행복한 약혼이 그에게도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약혼 소식을 알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붙이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가 하나도 없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했다. 게오르크, 잘 들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상의하러 왔단 말이지. 그거야 의심할 여지 없이 가상한 일이지. 하지만 지금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날 찾아온 것은 무의미해. 아니, 무의미한 것보다 더 나빠. 나는 이 문제와 무관한 것은 들춰내고 싶지 않아. 내 소중한 어머니가 죽은 후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을지도 몰라. 가게에서는 내가 모르는 일이 꽤나 있는데 그 일들을 내게 숨길 수는 없을 거다. 이제 그 일들을 내게 숨긴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난 이제 기운도 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있어. 그 많은 일을 다 챙길 수도 없지. 이것은 첫째로 자연의 섭리고 둘째로 내 어머니의 죽음이 너보다 내게 더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야. 어떻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이 편지에 대해 게오르크야, 절대로 나를 속이지 말기 바란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니 날 속이지 마라. 페테르부르크에 정말 그런 친구가 있기는 하니? 게오르크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게 친구가 수천 명이 있다 해도 아버지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연세에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죠. 아버지는 가게에서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가게 일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게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다른 생활 방식을 도입해야 해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여기 어두운 곳에 앉아 계시는데 거실에서는 화사한 햇빛을 즐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기운나게 든든히 드시지도 않고 아침 식사도 깨적거리시지요. 창문도 닫고 계시는데 바깥 공기를 쐬면 몸에 좋잖아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 제가 의사를 불러올 테니 의사의 처방에 따르기로 해요. 방도 바꾸자고요. 아버지는 안방으로 옮기시고 제가 이 방으로 오겠어요. 그래도 다른 변화는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옮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잠시 침대에 누워 계세요. 아버지는 무조건 안정이 필요해요. 자, 제가 옷 벗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당장 앞방으로 가셔서 잠시 제 침대에 누워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게오르크는 부수수한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가슴 쪽으로 떨구고 있는 아버지의 바로 옆에 섰다. 게오르크야,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게오르크는 즉시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가 지친 얼굴에 눈가로 몰린 눈동자를 크게 부릅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봤다. 너는 빼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없어. 늘 농담을 잘하더니 나한테까지 서슴없이 그러는구나. 어떻게 그런 곳에 내 친구가 있겠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고는 이제 힘없이 서 있는 아버지의 잠옷을 벗기면서 말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한 지가 이제 곧 3년이 되잖아요.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그 친구를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제 방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도 최소한 2번은 친구를 아버지한테 숨겼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 친구를 싫어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친구는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중에는 그와 다시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저는 당시에 아버지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질문까지 하시는 것을 보며 상당히 뿌듯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기억나실 거예요. 친구는 당시에 러시아 혁명에 관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었어요. 예컨대 그가 키예프 출장을 갔을 때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성직자가 발코니에 서서 칼로 자신의 손바닥에 커다란 피의 십자가를 긋고는 그 손을 높이 치켜들고 군중에게 호소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가끔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는 동안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다시 앉히고 린넨 팬티 위에 입은 트리코 천으로 만든 바지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길 수 있었다.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아버지의 내일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를 소홀히 대한 것을 자책했다. 아버지가 내일을 갈아입는 것을 살피는 일도 분명히 그의 의무일 것이다. 그는 장차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서 약혼녀와 아직 분명하게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약혼녀는 아버지가 이 낡은 집에 홀로 살게 될 거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조만간 꾸릴 신혼집에 모시겠다고 단숨에 확고하게 결심했다. 엄밀히 따지면 신혼집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도 너무 늦을 것 같았다.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팔에 안고 침대로 옮겼다. 그런데 침대로 몇 걸음 걷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시계줄을 갖고 장난치는 것을 알아채고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시계줄을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곧장 침대에 눕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침대에 눕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아버지는 손수 이불을 덮었고 이불을 평소보다 더 길게 어깨 위로 끌어당겼다. 그러고서 무뚝뚝하지는 않은 시선으로 게오르크를 쳐다봤다. 이제 그 친구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게오르크는 이렇게 묻고 아버지를 격려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내가 잘 덮였느냐? 아버지는 발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침대에 누우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게오르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불로 아버지를 잘 덮어드렸다. 내가 잘 덮였더냐? 아버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면서 특히 대답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안심하세요. 잘 덮였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이런 답변으로 맞받아치면서 이불을 순식간에 활짝 펼쳐질 정도로 힘차게 확 걷어치우더니 침대에서 똑바로 일어섰다. 아버지는 한쪽 손으로만 천장을 살짝 짚고 있었다. 내가 너를 덮어버리려 한 것을 난 잘 안다. 이 녀석아, 하지만 난 아직 덮이지 않았어. 그리고 내게 남은 마지막 힘으로도 너를 상대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쳐. 난 내 친구를 잘 알지. 걔가 내 마음속 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서 넌 오랜 세월 걔를 속여왔지. 다른 이유가 있겠니? 너는 내가 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그 때문에 넌 사무실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 사장님은 바쁘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지만 단지 러시아로 보낼 거짓말 편지 나부랭이를 쓰기 위한 수작이었지.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옴싹달싹 못하게 굴복시켰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잘난 아드님은 결혼을 결심한 것이지.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쳐다봤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잘 안다는 페테르부르크의 친구와 전과 달리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광활한 러시아 땅에서 모든 걸 잃은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약탈당해 텅 빈 가게의 문 옆에 서 있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폐허가 된 진열장, 산산조각난 상품, 쓰러지고 있는 가스등 받침대들 사이에서 친구는 아직도 그렇게 서 있었다. 친구는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런데 날 좀 봐라! 아버지가 소리쳤다. 게오르크는 거의 멍한 상태에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침대로 달려가다 말고 도중에 멈춰섰다. 그년이 치마를 들쳤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앵앵거리는 어조로 빈정대기 시작했다. 그년이, 그 더러운 년이 이렇게 치마를 들쳤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흉내를 내느라 내일을 치켜올렸다. 그 바람에 전쟁 전에 허벅지에 입은 상처에 흉터가 드러났다.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들추는 통에 넌 그년한테 달라붙은 거야. 방해받지 않고 그년과 재미를 보려고 내 어머니에 대한 추모를 모욕했고 친구를 배반했으며 내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침대에 처박아 놓았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똑똑히 봐둬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서서 두 다리를 쭉 폈다. 아버지는 무언가 깨달은 듯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우회로를 통해서나 뒤에서나 위에서 불의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움직임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한참 잊고 있던 그 결심이 생각났으나 짧은 시를 바늘귀에 꿰어도 금방 빠지듯이 다시 금방 잊어버렸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배반당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집게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나는 이곳 현장에서 그의 대리인이었거든. 희극 배우시군요. 게오르그는 자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곧 불이익을 당할 것을 깨닫고 너무 늦기는 했지만 두 눈을 부릅뜬 채로 혀를 물었고 그 바람에 고통스러운 나머지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래, 나는 물론 희극을 연기한 거야. 희극이라 좋은 말이지. 늙은 호라비에게 다른 무슨 위안거리가 있겠니? 어디 말해봐라. 그리고 대답하는 순간만이라도 내 살아있는 아들이 되어봐라. 뒷방에 처박혀서 배은망덕한 직원들에게 시달리며 뼛속까지 늙어버린 내게 남은 게 뭐가 있겠니? 그런데 내 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세상을 돌아다니고 내가 준비해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고서 만족해서 날뛰었지. 그리고 존경받는 사업가의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아버지한테 등을 돌리고 떠났지. 너를 낳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제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일 거야.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박살이 나면 이런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이긴 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예상과 달리 게오르크가 다가가지 않자 아버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는 내가 아직 이리로 올 만한 힘이 있지만 의지에 따라 자제한다고 생각하겠지. 착각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내가 혼자라면 뒤로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어머니가 내게 힘을 북돋아줬고 내 친구와 든든한 유대를 맺었으며 내 고객들의 명단은 여기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지. 아버지는 심지어 내복에도 호주머니가 있구나. 게오르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아버지가 온 세상에 놀림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순간이었다. 그는 줄곧 모든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어디 내 신부와 팔짱을 끼고 내게 오기만 해봐라. 난 걔를 내 옆에서 치워버릴 테니까. 너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자신이 말이 정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게오르크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너는 오늘 내 친구에게 약혼 사실을 알리겠다는 편지를 보내야 할지 묻겠다고 찾아와서 나를 정말 웃겼어. 하지만 걔는 다 알고 있어, 이 멍청한 녀석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내 필기구를 빼앗는 것을 잊는 바람에 내가 걔한테 편지를 썼지. 그래서 걔는 벌써 몇 년째 오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을 너보다 100배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걔는 내 편지를 오른손에 들고 읽는 반면 내 편지는 왼손에 들고 읽지도 않고 구겨버렸지. 아버지는 감격에 들떠서 한쪽 팔을 머리 위에서 흔들었다. 걔가 모든 것을 1000배나 더 잘 알고 있어. 아버지가 외쳤다. 만배겠지요.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비웃으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 입에서 이 단어는 아주 심각하게 울려나왔다. 몇 년 전부터 내가 그 문제를 들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넌 내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신문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옛다. 아버지는 어쩌다 침대 속으로 들어간 신문지 한 장을 게오르크에게 던졌다. 게오르크는 이름도 모르는 옛날 신문이었다. 너는 그렇게 마냥 꿈을 대기만 하고 도대체 언제 철들래? 내 어머니는 기쁜 날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고 내 친구는 러시아에서 파멸하고 있지. 걔는 이미 3년 전에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얼굴이 누렇게 병색이었어.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는 내가 직접 보고 있지. 너도 그걸 보는 눈은 있겠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염탐하고 계셨군요. 게오르크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딱하다는 듯이 덤덤히 말했다. 넌 아마 진작부터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아.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넌 이제야 너 말고도 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겠지? 지금까진 너밖에 몰랐어. 넌 본래 순진무구한 아이였으나 더 본질적으로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똑똑히 알아둬라. 이제 너에게 익사형을 선고하노라. 게오르크는 방 밖으로 내몰리는 느낌이 들었고 등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로 쓰러져 쿵 하는 소리가 여전히 귓전에 울렸다. 그는 마치 경사면을 내달리듯 계단을 뛰어내려가 마침 아침 청소를 하러 올라오던 한효와 마주쳤다. 맙소사. 그녀는 이렇게 외치면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대문에서 뛰쳐나와 정신없이 차도를 가로질러 물가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움켜쥐듯 난관을 꽉 붙잡았다. 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자랑하는 뛰어난 체조 선수였던 그는 몸을 흔들어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는 점점 힘이 빠지는 두 손으로 난관을 꽉 붙잡고 자신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가볍게 묻어줄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난간 기둥 사이로 엿보면서 나지막이 외쳤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다리 위로는 그야말로 끝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1912년 9월 22일부터 23일에 쓰인 글입니다.